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미술사 첫 수업으로 고대 미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미술은 원시 미술, 이집트 미술, 메소포타미아 미술,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로 구분되며 오늘은 원시 미술과 이집트 미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미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미술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인류가 최초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때는 언제지?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최초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호모 에릭투스로 진화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 호모 에릭투스가 머물던 지역에서 물감의 원료를 사용한 흔적과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린 그림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동굴 벽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벽화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이 벽화가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당시엔 귀족 중 옛날 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871년 프랑스 북부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스페인 귀족에 의해 이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섬세하고 훌륭한 벽화가 후기 구석기 시대 작품이란 것을 믿지 않았는데요. 이 벽화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입니다. 벽화 이미지들을 보시면 식물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고 다 동물들만 그려져 있는데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리기 마련이지요.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이전 그려진 이 그림들엔 동물들만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을 많이 그릴수록 현실에서 많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동물 그림 표면에 흠집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사냥에 나가기 전 이 벽화 앞에서 창을 던지는 의식을 하기도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벽화에서 영감을 받은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황소가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석기 시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동굴 벽화인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이 동굴 벽화는 1940년대 동네 아이들이 개를 찾으러 들어갔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들소, 야생마, 사슴, 염소 등 약 800점 이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굴 벽화의 특이한 점은 점이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점이 그려진 것으로 봐서 이미 숫자 개념이 당시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구석기 작품인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인 프랑스에 있는 쇼베 동굴 벽화입니다. 1994년 12월 프랑스 남부 협곡에서 발견된 이 동굴은 장 마리 쇼베를 포함한 3명의 동굴 탐험가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한 고고학자 장 마리 쇼베의 이름을 따서 쇼베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굴 벽화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이 동굴 안에는 라이노, 뛰어가는 말 등 역동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그림을 그린 장소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장소이기에 입체감이 훨씬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엔 이렇게 동굴 벽화뿐만 아니라 조각품도 있었는데요. 조금 익숙하신 작품이시죠? 아마 중고등학교 미술책 혹은 세계사책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요. 바로 벨른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여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영양 상태가 이렇게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그림, 즉 리얼한 그림이 아니라 이상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당시 구석기 시대에 중요한 것은 사냥과 종족의 번영이었는데 사냥을 하기 위해선 사람이 많이 필요했고 현실 속에선 부족의 여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수록 부족 번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의 여성 미의 기준은 바로 이 조각상과 같이 풍성한 여인이 여성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 미술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기존의 수렵, 채집에서 벗어나 농경 사회로 접어듭니다. 이제 동굴에서 나와 농사짓기 좋은 강가에 정착해 부락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선사시대의 대표적 미술작품인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릇 표면을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무늬로 만들어 점, 금, 동그라미 등의 기하학적 무늬를 새겨 넣은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엔 이 빗살무늬 토기 외에 눈여겨볼 만한 유적이 있는데요. 바로 고인돌과 선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바로 대표적인 고인돌과 선돌인데요.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입니다. 공중에 걸쳐있는 돌이라는 의미의 스톤헨지는 50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 여러 개로 이루어진 거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50톤이나 되는 돌을 30km나 떨어진 곳으로 운반한 것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스톤헨지의 형태를 보면 바깥쪽은 동심원 모양, 안쪽은 말 발굽 형태의 석주들이 이중으로 늘어서 있는 형태입니다. 외부엔 계단처럼 보이는 돌이 있으며 힐스톤이라 불리는 돌도 있는데요. 한여름이 되면 태양이 이 힐스톤을 가리켜 학자들은 이 스톤헨지가 주술적 목적 혹은 천체 관측용이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시 미술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집트 미술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길게 드리워진 모래 가득한 사방에 발생한 문명입니다.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는데요. 그 덕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고 풍족한 삶 덕분에 큰 문명이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었기에 밤 동안 아주 많은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 자고 일어나면 전날과 다르게 지형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집트의 자연 환경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세의 인생 무상을 느끼게 했고 영원불면의 가치를 이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역대 파라오들은 부활을 묻었고 살아있는 내내 그들의 신체를 죽은 후에도 보존하여 온전하게 부활시키는 데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 미라를 만들었고 그 미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 초기엔 자신들의 시종을 죽여 함께 묻다가 나중엔 시종들을 그림으로 그려 피라미드 내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히 제한적인 귀족 및 파라오들을 위한 것이었고 평민들은 훨씬 현실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집트의 조각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킹 나르메르의 팔레트라는 작품인데요. 기원전 3000년경 제작된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이집트 미술의 시작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이 작품은 상 왕조의 나르메르 왕이 하 왕조를 정벌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새는 호루스라는 상 왕조의 신을 상징하고 아래 식물은 파피루스로 하 왕조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상 왕조의 나르메르 왕이 상하 왕조의 기념비적인 통일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순수하게 조각의 아름다움을 위한 작품이라기보단 상하 왕조의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번엔 이집트 회화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호렘 헤브왕 묘의 벽화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이 회화 역시 이 회화를 보시면은 앞서 보신 조각 작품에서와 같이 인물의 자세는 고개는 옆으로 돌려져 있고 몸은 앞을 보고 있고 또 발은 다시 옆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사시대 예술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려졌기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식의 신체 표현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신체의 특징을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으로 정면성의 원리라고 불립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 예술가들의 목적이 아름다움의 추구라기보다는 사물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이기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성의 추구는 이집트인들의 영원불변의 추구가 예술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면성의 원리는 지금 보시는 이 풍속화처럼 서민들의 삶에 그린 모습인 풍속화처럼 정면성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작품은
인물의 얼굴은 측면으로, 어깨는 정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얼굴과 어깨가 모두 측면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집트 미술의 마지막으로 건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건축하면은 역시 피라미드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는 초기 피라미드로 계단식입니다. 이러한 계단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를 지나 이후 피라미드는 훨씬 매끈한 형면을 가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피라미드는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주로 파라오의 무덤이라는 매우 기능적인 목적에 의해 지어졌는데요. 온전한 신체를 보존해 완전하게 부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를 짓는데 대개 30년 정도 가까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였다고 하니 거의 전 생애를 걸쳐서 피라미드를 짓는데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설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파라오가 자신의 무덤인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서 평민들의 노동을 착취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의 출관 일지가 발견되어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한 피라미드 노동자가 감기에 걸려 아파 결근, 숙취로 인해 결근 등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런 방식의 노동 착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 3000년간이나 지속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은 단순한 노동 착취라기보다는 종교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리 평민들이 파라오나 귀족에 비해 현세를 중시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집트인들은 현세보다는 내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피라미드가 건설된 것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이집트 미술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집트 미술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정면성의 원칙,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내세와 영안 불멸을 믿었기에 예술 작품을 이상화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메소포타미아 미술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스위스 미술학자 하인리 벨플리는 예술은 환경의 영향하에 묶여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이집트의 경우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현세의 삶보단 내세의 삶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불렸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메소포타미아는 매우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옥한 넓은 평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주변 국가들이 이 비옥한 메소포타미아를 자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들은 내세보다는 당장 현실의 전쟁에서 이겨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강인한 신을 믿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조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아부 신전에 있는 조각 작품입니다. 기원전 2700에서 5000년경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각 작품을 보시면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사실 예술적 가치보다는 역사적 가치가 더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장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맨 왼쪽에 앉아있는 인물이 바로 신이고 그가 넘겨주는 것이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이가 바로 함무라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도 의인화하여 함무라비와 가까이 있는, 즉 인간과 크게 떨어지지 않은 신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신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니베네 궁전에 있는 부조입니다. 여기 표현된 메소포타미아 왕은 인자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호정적 영웅의 모습입니다. 비록 외부의 침입이 적었고 보수적 환경에 있던 이집트는 영원 불멸할 것 같은 인자한 느낌의 파라오가 이상화된 모습이었던 반면 하루가 다르게 전쟁이 일어나는 메소포타미아는 당장 우리나라를 용맹스럽게 지켜줄 영웅이 필요했기에 이와 같은 호전적 남성상이 이상화된 왕의 모습이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자 사냥을 표현한 조각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이집트 조각에 비해 사실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호신을 조각한 부조입니다. 이집트의 신은 개인 아비누스, 메인 호루스의 머리,
그 다음에 몸은 사람인 신들이었다면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초월적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머리는 사람, 몸은 소,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튼튼한 소의 몸과 자유롭고 용맹한 독수리의 날개에 사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소포타미아 회화입니다. 우르에서 출토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맨 왼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고 그 주변이 대신들입니다. 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아주 대충 그려진 사람들은 평민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가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건축을 보시겠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메소포타미아엔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높은 곳에 있는 신전으로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를 올라가기 위해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계급사의 요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메소포타미아 미술을 정리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이집트와 달리 외세의 침입이 많아 상당히 현실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띠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인자하고 영원불멸할 것 같은 존재로 묘사되었다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호전적인 영웅적인 남성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시미술, 이집트 미술, 메소포타미아 미술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고대미술 2탄,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